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를 놓고 여야 동상이몽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본투표일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여당의 막판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신 박정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신 만큼 재보선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네. 재보선 광역 기초의원들도 이제 함께 선출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현재 종횡무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 유세를 하고 계신데 현장을 이제 뛰어다니시면서 느꼈던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선거 민심 어떤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2017년 대선 이후에 정말 쉽지 않은 선거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 LH 사태라든지 윤석열 사태에 분노하신 국민들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러 차례 반성을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죠. 특히 20, 30, 40대가 저희의 지지층이었었는데 좀 이탈하고 있다는 현상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이번에 저희 사전투표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를 보였기 때문에 그 투표에 의하면 다시 뒤집기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이유가 이번 재보궐에 대한 4.7 재보궐에 대한 의미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선거에 대한 키워드는 공정과 정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공정과 정의에 합당치 못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혼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쭉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다시들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조금씩 위반되고 있다. 그 후보들에게서. 그래서 속단하기는 어렵고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20.54%로 역대 재보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간 진보에게 사전 투표가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를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 한번 밝혀주시죠. 네,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20, 30, 40대가 이탈했으니 그 사전투표에 본인들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직은 선거 개표가 되지 않았으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20% 정도 차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20% 정도가 차이 났다면 선거가 끝난 거로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전투표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20%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되려 다른 의미에서의 여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슈 분석에서 저희 강민지 기자가 짚었습니다만 현재 20대의 절반 이상이 아직 정하지를 못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들의 또 향방이 어디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에서 특히 또 주목받은 인물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사퇴 후에 첫 번째 공개 일정으로 사전 투표소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침묵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발을 디뎠다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향후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들어볼까요?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3개월 앞두고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도 이미 정치판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거라 볼 수 있고요. 오랜 상식의 세월을 쌓아왔는데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 역시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본인은 고민은 하겠지만 주변에서 특히 또 야당이 가만두지 못할 것 같아요. 나무야 그냥 서 있지만 바람이 와서 흔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정치는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뒤에는 공허만 남습니다. 근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도 여당의 외교부 장관을 하셨고 또 유엔 사무총장도 하셨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들어와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행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라 생각되고 최근에 조선일보와의 통화로 사전투표 전에 이거는 여당의 성범죄 때문이고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너무 경솔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상황에 따라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나온 이런 발언인데 이 말 때문에 주말 동안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는 박 후보의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하기도 했는데 이 중대 결심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그 중대 결심이라는 게 사퇴를 하면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셔야죠. 본인이 말씀하신 게 여러 개 있었는데 사퇴에 대한 증인들이 나오면은 사퇴하시겠다 그러는데 박영선 후보가 사퇴할 이유가 없고요.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고소 고발까지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는 현재 뭐 오늘 뭐 TV 토론에서도 뭐 그랬습니다만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그리고 용산 참사 발언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세적인 그 입장인데 여당은 지금도 오세훈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지요? 그럼요. 5분이나 증인이 나왔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측량 팀장도 그랬고 또 경작인 2분 그리고 생태탕집 그 주인 2분 이분들이 계속 증언을 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면 제가 반문을 하면 그 처남이 그 송 교수가 처남이 만약에 거기 당시에 현장에 가 있었다면 기자회견을 해야죠. 제가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 안 하시잖아요. 참여되면 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작인이든 증언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또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땐 분명히 거짓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앞으로 증인이 나올 경우에는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 사퇴 약속을 지켜라. 옛날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사퇴하겠다는 사퇴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이번에도 지키셔라 이런 저희 그리고 입장이죠. 이제 3자 대면 이제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제 그 TV 토론 중간에 오세훈 후보가 3자 대면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공정한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3자 대면을 할 수 없다. 이 서울시장 선거 중간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리플릿 증후군 잘 아시죠? 거짓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이 참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물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사퇴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정 안 되면은 나중에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불행한 사태가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부동산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머리를 숙이면서 좀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 쪽에서는 이게 진정성이 없는 뭐 사과쇼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과만 하고 반성만 한다면 그건 정치 쇼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개선책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와 지금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주체가 아닌가. 반성뿐만 아니라 노력을 해서 개선책을 꼭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일 날도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우리가 그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이런 불법 정보를 이용한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또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의 국민들의 화를 좀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재산신고 의무제라든지 또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원을 설립할 생각이고요. 또 50년 모기지론 말씀하셨잖아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집을 구입하기에 편하도록 대출을 해서 편하게 집을 구입하시도록 하고 그 돈을 갚는 것은 장기적인 모기지론 50년을 통해서 부담 없이 갚아 나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당도 지금 제일 우선 목표가 주택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인의 집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10%의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은 정부가 이미 대출금에 대해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국가보증으로 인해서 최저의 신분의 차이 없이 최저의 대출 이자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정치쇼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초와는 다르게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서 좀 이 당명도 내세우지 않는 것 같고 또 문 대통령 이름도 사라졌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박 후보가 친정과는 거리 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를 우리가 확증 편향증이라 그러잖아요. 아마도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게 외쳐지는 게 맞는 건지 서울시장 선거제 본인을 알리기도 바쁜데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는 게 그렇고요. 또 혹시나 대통령을 계속 연호하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선거 이기려고 한다는 비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확증 편향적으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하고 같이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는데 민주당하고 거리두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자랑스러운 후보로 알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단지 옷에 이름이 없다든지 또 하얀 옷을 입는 거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의 네. 돋보이는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 깜깜이 이제 상황인데요. 근데 그 이전에 여론조사 이제 결과를 보면 서울과 이제 부산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선거 막판 이제 뭐 사실 뭐 내일이 이제 마지막 선거 운동 시간일 텐데 선거 막판 뒤집기 역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박빙이긴 하지만 저희는 뒤집을 생각이고요.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긴 하지만 정확치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실례로 네. 2016년도 재선거만 해도 그때 당시에 늘 그 선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6%를 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7% 넘게 이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총 제가 47.1%를 득표했는데 21.6%를 예측하고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고 제 경우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선거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루 이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큰 변수로서의 막판 뒤집기 가능하다. 또 저희는 아무래도 여당으로서 지지층이 견고하기 때문에 또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를 또 한번 뒤집기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 내일과 또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을 이제 뭐 더해 보면 한 30시간, 30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동안에 그 집중해야 될 뭐 그 선거 운동 전략, 네. 필승 카드 있다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어디에 또 역점을 둬야 되고 또 막판에 가장 또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인 찾기를 통한 전화 걸기죠. 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5만이 출퇴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 또 호남 전 지역에서 서울의 지인 찾기를 굉장히 많이 해뒀어요. 이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한 숫자들이거든요. 38만. 그래서 이 38만이면은 적어도 10% 정도에 대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전화들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단돌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오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여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의 각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꾸짖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귀를 열고 이청득심 많이 들어서 마음을 얻는 그런 자세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 규정하는 바는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고요. 또 제가 문체부 간사를 맡고 있는데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문화체육, 예술, 관광이 갖고 있는 힘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실 수 있게 힘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저희가 지원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바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질문으로 문체비 그 간사로서의 계획을 들어볼까 했는데 네.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 있다면은 또 덧붙여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당은 상당히 우리 당이나 다른 야당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시도당들의 구성이 좀 아직은 좀 미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백령 정당을 만들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당위원장으로서의 다시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다시 얻는 그런 것들을 같이 당원들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재보궐사상 최고 사전투표율에 대한 여당의 입장 그리고 선거 막판 필승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신 박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